우리나라 은행이 대출 회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돈 땡겨가지고 영끌 비투 계속 유도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테이퍼링 선긋기 들어갔다고 그랬죠. 금리 인상이나 금리 억제와 유동성 공급을 위한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계획이 없다는 점, 연준도 뭐 그런 얘기 했고, 본격화될 경우에 연말에 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는 뭐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시카고 연준은행, 그 다음에 애틀란타 연준은행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더 높죠. 더 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고, 테이퍼링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테이퍼링이 뭐냐? 폭이 점점 가늘어진다는 의미로 마라톤이나 수영 선수 등 지구력이 필요한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훈련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을 테이퍼링이라고 한다. 관련 없죠? 하지만 여기서 말한 게 뭐예요? 양적 완화 조치의 점진적인 축소, 즉 유동성 축소를 말하는 말이죠. 그래서 유동성 축소를 선 그었다고는 하는데, 지금처럼 미친듯이 풀진 않았고, 그 다음에 실물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나가보세요. 자영업자 코로나 초창기 굉장히 힘들었었죠. 3, 4, 5월 그때가 더 힘들어요, 지금이 더 힘들어요? 가서 물어보시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분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하지 않나요? GDP만 올라갔다고 해서 나라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경제 성장률만 올려놓고서 그것을 가지고 나라 잘 산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더라.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수 시장이 안정적으로 얼마나 돌아가느냐,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줄어들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GDP만 높아진다, 그렇게 된다면 수출 잘하고 이런 쪽은 돈을 벌겠지만 내수 시장에서 안 돌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초이노믹스 왜 문제라고 그랬어요? GDP 올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줘 버리면은 건설사들이 실적 내기가 좋아지죠. 비싸게 팔 수 있어지고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니까 시중에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가격을 더 올려도, 예를 들어서 40% 대출이다 그러면은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6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70% 대출을 해주게 되면 그 절반인 3억만 가지고 있어도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수요가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분양가 띄우고 건설사들의 수익이 올라가니까 GDP는 올라갔죠.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냐? 출산율 떨어졌죠? 혼인율 떨어졌죠? 소비 엄청나게 안 돌기 시작하죠. 사람들 돈 모아서 집만 살려고 하죠. 누가 소비를 해요? 결혼 안 하죠? 미래 대비 안 하죠? 소확행, 욜로, 워라벨, 그런 20, 30대들은 돈 모아서 집을 사는 그런 성과를 모르고서 그냥 배짱이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까요? 그게 아니죠. 모아서 사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요. 나는 평생 못 사겠구나. 결국에는 그런 현상들은 상실감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징조이기 때문에 빚으로, 그것도 특히 가계빚으로 GDP만 올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소화기관이 들어있으니까 입에서 변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우려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미증시 최대 리스크, 테이퍼링 우려되고 있다. 경기부양책, 연준 테이퍼링 논의 앞당길 수도 있다. 뭐 유진투자증권 우리나라고, 요거는 BOA인데 테이퍼링 우려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돈을 많이 푸는데, 엄청나게 많이 풀면은 경기가 일단 더 빨리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게 돼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산 축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국채가 발행이 되죠. 국채 발행되면은 국채가 더 많아지고 흔해지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금리는 반대로 상승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기준금리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부양책이 강하게 들어가면 강하게 들어갈수록 기준금리 상승 압박이 들어갈 것이다. 요거는 처음에 하나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준 의장이 추가 완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즉 지금 수준까지만 하겠다, 더하진 않겠다 라고 하니까 시장이 지금 그때보다 사실상 경기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GDP 성장률은 작년보다 올해가 낫겠다 라고는 하지만 내 삶이 안 좋은데 내가 지금 해고가 됐고 옆집 사람도 또 해고가 됐고 그런 상황인데 나가서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식품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더 강한 복지 정책을 펼쳐라, 돈 많이 풀어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받아들여지진 않더라. 왜? 추가 완화까지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산시장 거품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잡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말로만 성공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정책의 하나가 아베노믹스.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게 진통제 같은 거예요. 경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맞고 치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유동성을 풀어서
일단은 죽지 않게 해놓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진통제를 또 맞고 내성이 생기죠. 점점 더 큰 유동성만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가 그 유동성이 어느 순간 한계를 맞아서 끊기게 되면은 경제가 순식간에 위험해지겠죠. 근데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는 계속 유동성만 주입한 정책이다. 물론 다른 정책들도 있지만 엄청나게 뭐 경기를 살리진 못했죠. 그게 문제가 크다. 잘못된 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진통제만 주구장창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하나만으로 해결하는 게 이런 상황이다. 뭐 내성 더 생겨가지고 계속 유동성이 점점 늘릴 수는 없다. 이제는 이 정도 유동성으로 알아서 살려야 된다. 이것이 파월 의장의 의도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 이미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직장인 한도 대출 5천만원 줄어들죠. 그 다음에 우리은행 요거 신용대출 재개하더라도 마통 한도를 줄여버렸더라. 하나은행 6일부터 전문직 대출 한도 축소했죠. 신용대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신용은행들이 한도 축소를 더 생각하고 있더라. 왜 한도 축소를 하겠어요? 지금 보면은 은행권에서 자진퇴사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죠. 뭐 많이 준다 그래요. 근데 왜 자진퇴사를 요구하고 있느냐? 그만큼 나갈 돈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규모를 축소해서 뭐예요? 은행 지점수 줄이고 있죠. 온라인으로 더 많이 대체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만큼 상가 공실도 나는 거고. 보통 상가 할 때 은행 들어온다고 하면은 재빨리 계약하려고 하거든요. 왜? 은행은 안 나가니까. 근데 나가고 있어요, 벌써. 은행 부동산 처분하기 시작했죠.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경매를 대비해서 미리 가지고 있던 것부터 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더 안 빌려주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감원에서 또 뭐라 그래요? 대출 총량 관리 신경 써라. 너무 많이 빌려주지 마. 올해 1월부터 장난 아니던데 이틀 만에 10몇 %씩 빌려가고 하고 있는데 신경 써라. 너무 빌려주지 마. 왜? 우리나라 지금 빚더미 천국이니까. 특히 가계가 GDP 대비 가계 대출, 여기서 사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자 안 나가는 전세 보증금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죠. 돈 빌려주지 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8월에서 9월 넘어가면서 오르고 있죠. 기준금리는 동결됐는데 담보대출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 금리는 이때부터 올랐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주담대 하는 거고 주담대만 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다 9월부터 시중금리 오르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야기했지만 가계대출 중에 변동금리가 68.9%다. 예금은 고정금리, 고정금리가 한 90% 되고 대출은 변동금리.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때요? 예금은 고정금리예요. 높을 때 예금한 사람들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졌어요. 쭉 떨어지는 동안에 은행이 나갈 돈은 그대로죠. 금리를 계속 지급해야 하니까. 반대로 고정금리로 지급이 되고 있었으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나가는 돈은 차이가 없어졌는데 대출금리가 떨어지니까 빌려준 돈에 비해서 이자가 덜 들어오더라.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건전성이 떨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대출 한도 연장을 9월까지 3월부터 9월까지 해줬는데 9월에 회수하려고 봤더니 그 전에 정부에서 안되겠다. 너무 위험하다. 6개월 더 늘려 해서 올해 3월까지 연장해버렸다.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대신에 그 상황에서 영클 비투를 엄청나게 부추겼고 그러면서 뭐 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맨날 집값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결국에는 더 많이 빌려가게 만들어서 손실을 이득으로 바꾸긴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바젤3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전세대출도 조이는 것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죠. 전세 금리 인상하고 전세 한도 줄이면은 전세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거는 많이 이야기했죠.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1.1% 기록해서 이는 리먼 때 미국 이상이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엄청난 상황이고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대출 옥죄기 들어갔죠.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왜? 조기 도입한 바젤3 때문에 기업대출 비중을 맞추는 목표를 부여받았다. 국민이 신나온 우리는 기업대출 57%, 농협은 51%를 유지해야 한다. 즉 은행에서 10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기업이 5,700억 밖에 안 빌려갔다. 그렇다면은 지금 얼마 남았어요? 9조 4,300억이 남았죠. 근데 이 중에서 가계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은 4,300억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증가 보면은 기업대출 증가액은 가계대출 증가액에 비해서 얼마 안 되죠. 3분의 1밖에 안 되죠. 가계대출이 3배나 더 빨리 증가했다. 즉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가계에서 요구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기업 다 빌려주고 나서도 절반 정도를 가계를 빌려준다고 해도 3명 중에 1명밖에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올 거다. 근데 지금 이미 그 선이 간당간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대출 3명이 빌리고 싶으면 앞으로 1명밖에 못 받을 거다. 2명은 못 받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도 어때요? 거기다가 지금
예적금 줄고 대출 늘고 있어요. 예대율 관리 고심하고 있죠. 예대율이 뭐예요? 일단은 예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만큼 대출을 빌려줘야 되는데 예금이 줄고 있어요. 저금리니까. 물론 금리 최근에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은행에 돈 넣나요? 비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출은 계속 지금 막 신용대출 풀리자마자 엄청나게 빌려간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가계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15% 높이고 기업대출의 가중치를 15% 낮추는 신예대율을 작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즉 가계대출을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그 은행은 위험한 은행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뭐 대출규제 위반자한테 대출금 회수 조치 들어가고 있다. 또 3월에 대출 연장 종료되죠.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유동성 장세라고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 결론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가계대출이 위험하다. 이로 인해서 은행권도 위험해졌다. 뭐 연체율은 안 늘어나도 연체 금액은 늘어나고 있겠죠.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많이 빌려가서 연체율이 조금 줄을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연체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이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대출 연장 국가에서 시키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금리는 낮췄죠. 기준금리는. 그러니까 은행권이 완전 위험 주겠다. 리먼처럼 서지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전보다 위험해졌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출 회수가 시작되었다. 언제쯤부터? 바젤3가 적용된 작년 9월부터. 시중금리 인상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죠.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동성 장세이고 B2 계속 들어올 거고 영끌 계속 들어올 거니까 돈 모아서 실물자산 사라. 금리가 저금리라는 것은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거고 따라서 실물가치 상승이 크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돈을 빌려서 실물가치가 올라간다. 역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경제 살아나면은 돈 많이 푸은 것 때문에 실물가치 살아나고 실물가치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나도 오른다. 안 살아나도 오른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다. 거품이 쌓였기 때문에 살아나면은 금리 인상으로 쭉 빠질 것이고 죽는다 하더라도 은행권이 회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터질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비투하고 싶고 영끌하고 싶은 분들은 하세요. 다만 그 책임은 본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셔야 될 것이다. 라는 점 명심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